주택 공급 물량 폭탄에 전세값 하락에 역전세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슈퍼갑, 강남 집주인도 안절부절인 상황. 혹시 여러분이 세입자라면 사진과 같은 상황인가요? 전세금을 못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집주인이라면 역전세로 인한 거액의 목돈을 내어줘야 하는데 몇 억의 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더 피말리는 상황일 겁니다. 이런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 임대인에겐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일 수도 있고, 세입자에겐 임대인에게 협상안을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역전세로 인해 거액의 목돈을 세입자에게 못 돌려주는 상황이신가요? 이 방법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지인분이 저에게 고민 상담을 하셨고, 저는 이 방법을 알려드려서 생각보다 문제가 깔끔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례 영감을 받아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번 일을 토대로 당연히 알고 있을 법한 사실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 다른 분들이 알만한 사실들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해결책 제시에 앞서 일단 기본적인 상황 설명은 필요하긴 합니다. 최근 3월 22일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또 인상했습니다. 미국은 기준금리 상단이 이제는 5%가 되었고, 2월 23일부터 3.5%로 동결해온 한국과는 이제 기준금리 차이가 1.5%로 벌어졌습니다. 사실 진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난감할 겁니다. 최강대국 미국이 우리보다 기준금리가 높으면 우리 역시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현재 경제 침체 상황을 보면 또 무한정 올리기에도 난감한 상황이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상황 상관없이 우리 파월 미 연준 형님은 기준금리를 또 올리셨고요. 3월 21일 기사인데,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기 하루 전 기사입니다.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 3%대 진입, 전세 수요 불지필까? 금리 급등이 부추겼던 전세의 월세와 꺾일까? 라는 부제인데요. 기사를 좀 읽다 보면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전날 전세대출 금리는 연 3.94에서 5.21%로 집계됐다. 최저점이 3%대이긴 해서 평균으로 따지면 여전히 4%대이겠네요. 어찌되었든 미친듯이 전세대출 금리가 상승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최근에는 조금 하락하는 추세였던 것은 확실했습니다. 근데 또 미 연준이 기준금리 올린 최근의 상황은 전세대출 금리가 하락하던 최근의 시장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은 분명합니다. 영끌에서 집을 산 집주인도 이자 부담에 허리가 휘지만 전세대출 받아서 들어간 세입자들도 허리가 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 하락률은 계속 커져가고 있고요. 해당 자료는 2월 6일자 자료긴 한데, 최근 3월 중순 기점으로는 하락률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락률이 떨어진 거지 상승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전세값이 정말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썸네일에서 보여드렸던 기사인데 강남도 예외 없이 역전세 타격을 맞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도 나왔는데, 이렇게 전년 대비 많이 떨어진 것은 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2023년 공시가는 전년 대비 18.6%나 떨어졌으니 엄청 떨어진 게 맞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은 진짜 30% 넘게 빠졌으니 급락이 맞고, 서울 경기권의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더 큽니다. 서울은 17%, 경기 인천은 각각 22, 24% 빠졌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집들도 하나는 22% 하락, 하나는 18% 하락, 하나는 16% 하락했습니다. 다 수도권 서울에 있습니다. 21년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은 집값 떨어져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 고민이 엄청나서 잠도 안 올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집값이 빠져서 매매가도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지면 집주인도 마음고생, 세입자도 마음고생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떨어진 전세가, 즉 역전세로 인해 집주인은 목돈을 마련해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 똥줄 타게 되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아서 이 집을 나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보증금을 못 받으니까 이사가 제한이 되고, 혹시나 기존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전셋집을 계약을 해서 계약금까지 쏘고 왔는데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내줘서 계약금도 날릴 위기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로 양 당사자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임대인이고 투자자이지만 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더 피해가 큰 쪽은 세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돈을 못 받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오, 진짜? 반환보증보험 이런 것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이 방법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바로 전세 퇴거자금 대출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집주인이 목돈이 없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 돈으로 세입자 전세금 반환에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란 상품은 사실 없고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은 사실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즉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지만 이 사용 용도는 전세 퇴거 자금으로 써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특례 보금자리론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 상품의 취지 뭐 이런 것까지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생략하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전세 퇴거 자금 대출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상품의 6가지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례 보금자리론은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무슨 정책이 나올 때마다 소득 요건이 제한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대출 받기가 어려웠는데 이 상품은 부부가 연소득이 조금 높더라도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기 좋고요. 두 번째는 주택 가격이 기존 상품에는 대부분 6억까지였는데 이번에 9억까지 대상 가격이 확대되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로 대출 한도도 5억까지로 늘어났습니다. 대신 여러 조건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긴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핵심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LTV는 70%까지, DTI는 60%까지 적용이 됩니다. DSR과 DTI 차이는 원리금과 이자 차이로 아시면 되고 DSR이 조금 더 엄격한 기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자세히 설명하려면 또 영상이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섯 번째는 4%대 고정금리입니다. 4%대여도 4% 초반일 수도 있고 4% 후반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것도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관련 내용은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 요건들을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은 다른 주담대 상품과 달리 이 상품은 중간에 대출금을 다 갚아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은 아무에게나 막 퍼줘서는 안 되겠죠?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시세 9억 이하 1주택자라면 특례보금자리론이 가장 유리합니다. 참고로 1년간만 한시 운영을 하니까 2023년이나 2024년 1분기까지 역전세로 문제가 터질 것 같은 임대인은 반드시 이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는 좀 어렵고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인 홍길동이 A주택에 실거주하고 있는데 이미 A주택에 실거주하면서 대출을 5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주택을 세입자에게 전세로 임대 주었고 직전 전세가는 6억이었는데 최근 해당 지역 전세 시세가 급락을 해서 역전세가가 3억이 되면 3억의 목돈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요. 이때 3억의 돈을 전세 퇴거자금 대출로 받을 수 있을지 없는지 여부는 DSR에 달려 있습니다. 이 홍길동 씨가 소득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는데 만약 소득이 적다면 이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A주택에 실거주하면서 대출을 5억 받았는데 B주택까지 전세 퇴거자금 대출, 즉 주담대 대출을 또 받게 되면 DSR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례에 해당이 된다면 본인의 소득 요건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동일한 조건이라고 가정을 하고 홍길동 씨가 A주택을 살 때 전액 현금으로 사고 대출이 하나도 없는 경우라면 B주택에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있긴 하죠. 대출이 아예 없던 상황에서 이번에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처음으로 쓰는 상황이니까요. 규제지역, 비규제지역에 따라 또는 1주택자, 다주택자에 따라 LTV 비율도 중요하지만 관건은 역시 DSR입니다. 이거 안 풀면 사실 LTV 백날 풀어줘봤자 실질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무분별하게 DSR을 풀기에도 가계대출 부실 증가 우려가 있어서 함부로 하긴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정책을 짜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드네요. 작년 카타르 월드컵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우루과이랑 가나까지 2차전을 치르고 마지막 3차전 포르투갈을 치르기 전에 킹우의 수, 또 경우의 수를 세운 건데요. 각 경우의 수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기고 우루과이가 가나를 2대0으로 이겨서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16강에 진출을 했죠. 네 팀의 승부에 따른 경우의 수도 이렇게나 많은데 특히나 대출 같은 경우도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소득 요건은 또 개인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워낙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일이 설명하게 되면 영상이 엄청 길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역전세로 인한 문제가 당면에 있는 임대인이라면 은행을 찾아가서 꼭 대출 상담사에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은행이나 각 구청, 세무서 이런 데 가게 되면 직원마다 지식 수준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한 건데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 모든 직원이 다 유능하진 않잖아요. 어느 집단이나 정말 에이스라 불리고 누구는 정말 무능한 직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한 직원의 말만 절대 듣지 않습니다. 직원 중에서도 A급 직원이 반드시 있을 수 있기에 같은 지점에 방문해도 여러 직원에게 상담을 받고 아니면 다른 지점에 가서 상담을 또 받습니다. 그러면 그냥 문제 해결이 귀찮아서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는 직원도 있지만 어떤 직원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꼭 한 사람의 말만 믿지 마시고 여러 직원의 말을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최 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김대리, 내가 책임질 테니까 책임지고 처리해. 자네만 믿네. 어허. 이에 김대리는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만 속으로는 뭐지? 새로운 종류의 갈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최 부장 같은 애매모호한 말은 필요 없습니다. 책임지려면 확실하게 책임지는 게 맞는 겁니다. 저도 임대인이자 임차인의 한 사람으로서 임차인의 보증금은 반드시 책임지고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돈 귀한 것처럼 남의 돈 귀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작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함부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아무쪼록 별거 없는 내용이지만 보증금을 못 돌려주거나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으로 인해 근심에 빠져있는 여러 당사자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